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둘째 시간으로서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파트부터 출발합니다. 교재는 24쪽 맞습니까? 네, 24페이지 펴줍니다. 자, 교재 24페이지가 공인중개사 파트고, 지난주에 1조, 2조, 3조 첫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1조가 목적이었고, 2조는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된다.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3조가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리해 보셨고, 이제 오늘 수업부터가 본론입니다. 사실은 제4조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절차로서 접어듭니다. 그래서 교재 24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법으로는 제4조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원입니다. 이 시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시험에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철저될 수 있는 것 위주로 빠르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교재 24페이지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 기관장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모든 시험에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있죠. 자, 지금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장은 누굴까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첫째 줄에 원칙은 누굽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하단 예외적으로 누가? 국토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출제도 했습니다. 3년 전에 출제됐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원칙적 실시기관은 국토장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하면 X죠.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모든 시험에는 시행기관장이 있죠. 여러분 의사시험도 누가 시행할까요? 의사 자격시험이 있다는 거 아시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변호사 시험도 있다는 거 아시죠? 누가 시행할까요? 법무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고3들이 치는 수능시험도 국가가 시행하죠. 그죠? 교육부 장관이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험도 누가 시행하느냐 중요하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3번 업무를 위탁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업무의 일부를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 3개. 이때 업무를 위탁한 때는 밑줄 긋습니다.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하여 3기관이 나타났는데, 거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 협회 그 위에다가 뭐라고 적는가 하면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위탁한다 하면 X입니다. 옆에다가 X 딱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D편에 가면 업무 위탁편에서도 다시 한번 공부할 시간이 있지만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는 위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또 전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입시 이런 게 굉장히 귀에 익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시험 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학은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시험 치는 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대학하고 들으면 X 표시해 놓으실 것. 자,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인데 지금 시험을 여러분들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원서를 낸다. 이 정도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위탁돼 있다? 공기업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관보의 고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시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면 서울시장, 도지사는 경기도지사인데 박원순 시장, 남경필 지사 이런 사람이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하고 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는데, 이 고시하는 것이 부동산 공법에서는 고시하는 게 모두 몇 개입니까 하면 책만 넘길 때마다 고시합니다. 입안, 결정, 심의, 고시 계속 고시가 나오는데, 만약 공법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고시사항인 것을 찾으시오, 고시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손 못 댑니다. 10몇 가지나 되는 걸 다 기억한다는 것도 무리고 꼭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붙들고 있을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런 거 나오면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공법은 고시사항이 그 정도로 많은데 중개사 시험에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고시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뭐를 고시합니까? 업무를 위탁하면 고시한다. 그래서 이거는 귀한 놈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다 알고도 일간신문에 고시한다. 그러면 틀려요. 어디 고시한다고요? 관보에 고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출제 문제였다면 이제 예상 문제로서는 하단에 2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응시 자격의 제한 찾았습니까? 자, 응시 자격의 제한 하고 돌아서니까 먼저 여러분한테 짚어야 될 거. 여러분은 시험 칠 자격이 있을까요? 응시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자격이 있죠. 응시 자격이 있으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응시 자격은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시험 치는 날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19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했던 조문이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응시 자격은 아무나 응시할 수 있도록 문호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나 응시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도 가능하고, 그죠? 또는 미성년자도 가능하고, 하늘 쳐다보고 하루 종일 웃는 자, 금치산자입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가능하고,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도 칠 수 있고,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은 크게 변화가 왔죠. 그래서 응시 자격은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응시할 수 있다. OX, O입니다.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신 차리고 대답해봐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될까요? 안 될까요? 모릅니다. 일단은 쳐봐야 알죠. 안 될 가능성은 안 많겠나, 그죠? 근데 오바마가 잘 찍어서 합격을 했다면 자격증이 교부될까요? 안 될까요? 교부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뜨면 O. 그 말은 외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하늘 쳐다보고 하루 종일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 벌리고 웃습니다. 황사 오는 날 더 잘 웃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 그런 사람도 응시를 할 수 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에. 정신 차리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쳐봐야 합니다. 결국은 모릅니다. 입 벌리고 웃어도 잘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교부된다, 안 된다? 교부됩니다. 그러면 금치산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데 정상이 될 때까지 중개 업무를 못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10살짜리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오죠. 근데 합격했더라도 19살이 될 때까지 중개 업무를 못하는 그를 뭐라고 부른다? 결격사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결격사유자도 응시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걸 이 정도로 강조했는데, 그런데 못 치는 사람이 2사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응시 불가자는 원래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됩니다. 시험을 못 치는 사람 2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 몇 년 동안? 3년 동안 불가. 두 번째,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처분일로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응시 불가입니다. 이거를 시험에서는 시험일로부터 5년간 하면 틀립니다.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제한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5년 앞에다가 처분일 이런 걸 적어놔야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라고 크게 제시를 해놓고는 못 치는 사람이 2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귀한데,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 3년 동안 응시 불가입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간 못 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못 치는 사람 2사람이니까 참 귀한 사람들이다. 딱 잡으시고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응시 불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사람이 해당되면 못 치거든, 그죠? 다음 시간에 나가면 남들이 다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차피 다 듣고 이제 내일부터 결석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석하지 마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 자격 취소에는 3년 동안 응시가 불가한데 중개업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시 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못 치고 중개업도 못하지만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즉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즉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시험에 올라옵니다. 근데 보통 수험생들은 부정행위 한 자는 뭔가 좀 나쁜 놈이다 라는 느낌이 싹 오잖아, 그죠? 즉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시험을 못 친다 그랬지 중개업을 못한다는 사유는 아니었잖아 지금. 그죠? 요 두 가지 개념을 자기 것으로 꼭 소화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의 제한은 중요합니다. 자, 너무나 잘 알지만 오른쪽 25페이지 갑니다. 시험 방법 하여 첫째 줄에 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나 국토장관 이 두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시험 시행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은 하되 줄 것입니다.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 지금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모든 국가고시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중개사 시험만 어떻게 한다? 동시 시행합니다. 그래서 1차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2차를 치는데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1차 시험 과목이 뭐지요? 너무나 잘 아시지만 미치겠다 민법, 괴롭다 괴론 이게 1차 과목입니다. 안 괴롭습니까 여러분들? 2차 과목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뭡니까? 중개사법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공포의 공법이 있습니다. 온 수험생들은 전부 공법은 공포서로 합니다. 그리고 공시세법이 2차 과목이고 과목은 모두 몇 개? 5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40문항씩 칩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세분하니까 등기지적법을 공시라 부르고 세법이니까 요거를 갈라서 공부는 하죠. 근데 과목은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로 구분한다. 너무나 잘 아시고 2번 문제 출제 유형 예전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선 동그라미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기 동그라미. 그래서 1차 시험 탁 들어오면 선 기를 기억합니다. 1차 시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기의 방법으로 합니다. 밑에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논 동그라미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하여 논기를 체크하시고 모든 국가고시는 2차 시험은 논술형에다가 기입형을 가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동시에 시행할 때는 1차의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개사 시험은 동시에 시행하죠. 그죠? 그 1차의 방법이 뭘로 간단 말이죠? 선기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예전에 싹 반대로 문제 한번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선택형에다가 기입형을 가미하고 2차 시험은 논술형에다가 기입형을 가미하는데 동시에 시행하면 1차의 방법이니까 우리는 선택형에다가 기입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입형도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갈로 넣기 하려면 10만 명에 채점하는데 그거 써놓는 거 다 확인하기가 안 쉽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간다? 지금 선택형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형으로 오지선다형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그렇게 맞추고 있지만 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택도 아니지만 원래 시험에서 갈로 넣기 문제 나오더라도 기 죽으면 안 됩니다. 법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갑자기 시험 문제 또 받아들고 이거 무슨 소린공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입형을 넣을 때도 몇 줄씩 답을 적어야 될 걸 넣을 이유가 없겠죠.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그죠? 갈로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게 답이 되도록 또는 시행령 이런 게 답이 되도록 기입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온 적은 없지만 왜? 법의 선택형에다가 기입형을 넣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막연히 있다가 그냥 기입형을 탁 만나면 당황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만나는 건 또 그나마도 다행이죠. 우리 부동산에 관련되는 국가 3대 자격증이 있다 그랬죠. 부동산에 관련되는 국가 자격증 1. 공인중개사 2. 주택관리사 3.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4자격증들입니다. 사단법인 이런 것들이에요. 국가 자격증은 3가지인데 지금 중개사 시험만 선기로가 돼 선택형으로 내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은 갈로 읽기 문제가 나온 지가 5년 됐습니다. 5년. 그러니까 당연히 갈로 읽기 문제를 5개 내다가 내년에는 10개를 냅니다. 이렇게 예고도 해줍니다. 갈로 읽기 문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건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법에서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형에다가 기입형을 가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법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3번 내려가면 시험의 일부 면제에 들어왔고 면제에 동그라미 놓고 이것도 보기보다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험에 한하여 한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1차를 면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제되는 사람은
부동산 관련 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면 1차를 면제한다.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OX, X.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1차를 면제한다. 그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주의하셔야 돼요. 면제하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1차에 합격한 자 다음 시험에 한하여 1차를 면제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차와 2차를 1차에 합격한 사람만 모아서 2차를 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1차는 합격했는데 결과를 모르고 치다 보니까 2차는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또 결과를 모르고 동시에 치다 보니까 1차는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치다 보니까 다행히 2차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다행이죠. 그 다음 1차는 되었는데 어쩌다가 2차도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1차는 안 되었는데 모르고 치다 보니까 2차는 되는 사람도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동시에 시행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지금 나오다시피 1차에 합격한 자가 2차가 안 되면 다음에 한하여 1차를 면제해 줍니다. 요 한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한하여 할 때 한자가 한정되는 한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를 빼버리면 다음번 시험에 1차를 면제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작년 시험이 25회고 1차를 합격한 분이 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면 26회만 면제해 준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이걸 한자를 빼버리면 다음번 시험에 1차를 면제해 준다. 그러면 25회 1차 합격한 자가 26, 27, 28, 29 아무 데나 자기가 제일 유리할 때 한 번만 면제받으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한하여 이렇게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26회 때 어떤 사정으로 시험을 못 쳤거나 만약에 시험에 응시를 못했으면 그 다음에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가 1차 합격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작년에 1차 합격하고 넘어오신 분은 원래 2차만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근데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시험 치러 가는 날 아침에 성수대교가 툭 끊어져 가지고 다리 시험장에 못 갔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응시를 해주고 하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작년에 1차를 공부하신 분이 원래 2차만 하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는 좋겠네, 민계는 안 해도 되잖아. 이러지만 그 사람은 속 다 썩습니다. 원래 만약에 안 돼버리면 내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2차만 공부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옆에서 2차만 하는 분 보고 너는 좋겠네 그러면 안 되고 너는 속이 다 썩겠네 이래야 된다고. 사실은 공부도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번에 혜택 못 받으면 내년에 처음부터 안 하고 말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전달하는 것. 원래도 1차만 할까 2차만 할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이왕이면 원래 졸업하도록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죠? 원래 1차 하고 내년에 2차 하셔도 되는데 내년에 2차 하면 속이 어떻게 된다? 까매진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안 하고 말지 안 되면 내년에 새로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그죠? 그래서 주변에도 보시면 2차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스트레스도 더 받습니다. 그리고 다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한하여 놓치면 시험에 연결 안 됩니다. 4번 시험 시기 중요합니다. 첫째 줄 가야 되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OX. X입니다.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이런 거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 안 됩니다. 시험은 매년 한 번 치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시행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동시에 시행할 뿐이지 항상 1차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2차를 응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시험은 1회 시행한다 하면 틀리고 1회 이상 시행한다. 꼭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부득이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까맣게 강조를 해놨죠. 그죠? 강조한 이유가 이겁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기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별에 들어오면 OX. X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하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시험을 안 치게 되면 의결을 거치겠다.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거를 썩 묻혀가지고 이렇게 낸다고. 의결을 거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하면 틀린다. 그거 주의하라고 강조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강조해서 연결 안 하면 그냥 설렁설렁 들으면 다 맞는 말들이 막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뭐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됐고 내려가면 이제 시험의 실시입니다. 드디어 나왔는데 시험의 예정 공고 언제까지 합니까?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죠? 지금 수험 생활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래 시험이 5월 달에 있을지 6월 달에 있을지 안 칠지 이거를 모르고 시험 준비하는 것하고 원래는 대략 언제쯤 친다라고 예비 공고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하죠. 여러분들이 성인들은 지금 이 공부만 할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생활, 경제생활, 뭐 집안생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10월 언제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일정은 뭐를 하고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잖아. 그죠? 뭐 해외여행 일정도 잡으신 분도 계실 건데 그런데 무슨 놈의 시험을 갑자기 12월에 친다 아니면 안 친다 이래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그죠? 그래서 예비 공고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공고는 언제까지 한다? 2월 28일까지 공고해 주는데 지금 2월 28일이 지났죠. 그래서 원래 공고가 나왔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칠 것이다. 이렇게 예비적으로 공고해 주고 근데 예비 공고해 주면 거의 이게 확정됩니다. 사실은 바뀐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10월 24일이 예비 공고돼 있고 내려가면 이제 확정을 해 주는데 언제까지 해 준다? 시험일로부터 90일 전, 90일에 동그라미 딱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90일 전이니까 9월 24, 8월 24, 7월 24일까지는 공고하라. 지금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시험 기간의 일정표는 7월 24일까지 공고하면 되는데 수험생들의 편리를 위해서 7월 22일 공고하겠다 지금 예고해 줍니다. 그럼 90일 전에 하는 거 맞잖아. 그죠? 그래서 요 90일 전이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게 60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해 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법에서. 그래서 우리 공인인권사 시험은 6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 주다가 지금은 얼마로 바뀌어놨다? 90일 전. 이렇게 바뀜으로써 모든 국가시험은 90일로 통일이 됩니다. 어떤 거는 60일, 어떤 거는 90일 이랬는데 이제 중개사 시험을 정리하시면서 전부 다 며칠 내로 90일 전으로 확정 공고해 주는 걸로 정리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확정 공고 나는 날까지가 바뀐 것이 시험 범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7월 22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개정돼 들어오는 것은 원래 시험에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 뉴스 보고 계시나요? 가장 최근에 중요한 게 하나 바뀌어 들어옵니다. 상가임대차 제가 지난달에 살짝 예고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 난민가 순방 갔는데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국회를 통과했던 법이 만들어졌고 그 국회를 통과한 법은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법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돌아와서 한 달쯤 뒤에 되면 사인될 거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어저께 통과됐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딱 개정이 됐다는 소리는 벌써 예정에 들었으니까 이걸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게 중요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신문 유심히 보시면 이 법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은 6개월 뒤에 시행한다, 1년 뒤에 시행한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데 이런 것들은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포하는 날 바로 시행한다. 그럼 공포 언제 하는데? 다음 달 6월 달에 공포합니다. 그럼 6월 달에 공포하니까 요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오죠. 잘 된 거다, 못 된 거다. 잘 된 겁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문제 지금 건졌습니다. 벌써. 그래서 다음 달 6월 달 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확정 공고문이 뜰 겁니다. 뭐 뜨면 당연히 수업하겠죠. 민법에서도 할 거고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당연히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세입자의 뭐를 보호해주는 법이 추가되었다.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법이 법으로 추가되었다고 그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한 문제 알고 시험장에 갑니다. 민법이나 중개사법에서 무조건 하나 들어옵니다. 상가권리금. 그거는 6월 달에 공포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한다고요.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 예비 공고는 언제까지? 2월 28일.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이게 안 돼 있을 때는 그죠? 굉장히 불편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날짜 보세요 하고 지금 가볍게 지나가지만 예전에 시험은 이랬습니다. 지금 중개사 시험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10월 달에 있다 이 정도로 아시죠, 그죠? 그런데 13회 시험 이전까지는 중개사 시험을 몇 월 달에 쳤다? 4월에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1회 시험으로부터 13회 시험 칠 때까지는 4월 달에 시험 쳤다니까요. 그 다음에 14회 때부터 이제 10월 달, 9월 달도 있었어요. 9월 달 치다가 10월 달 치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10월 달에 좀 고정돼 있죠. 이 4월 달에 시험 치던 그 해 참 재밌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어땠는가 하면 매년 4월 달에 중개사 시험을 치니까 11월, 12월, 1월, 2월이 되면 거의 시험에 막 빠지죠. 그죠? 그래서 이때 4월에 시험이니까 1, 2월 달 되면
교실에 학생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모레 시험 칠 때 다 돼가니까, 그죠? 그런데 3월 달에 발표하기를 올해는 시험을 9월 달에 치겠다. 이렇게 하면 딱 바뀝니다. 요게 14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작년부터 공부를 꾸준히 해가지고 시험 칠 사람들이 4월 달에 칠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언제로 바뀌었다? 9월로. 그러니까 전부 쫙 집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1, 2, 3월 달에 학생들이 150명, 200명 앉아있던 강의실이 시험 발표를 딱 9월 달로 한다. 이러니까 쫙 집에 다 갔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몇 명? 10대1명 남아있어요. 그 10대1명은 왜 남았는가 하면 언제 시험 치는지도 모르고 1월 달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완전 신참들, 그죠? 이거는 뭐 시험 치는지 언제든지도 모르고 해가 바뀌었으니까 나도 뭐 하나 해볼까 하고 1월 달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4월 달에 치긴 하고 9월 달에 치는가 그것도 몰라. 하여튼 왔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쫙 다 빠졌는데 10대1명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9월 달에 시험을 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다? 1월 달부터 빠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합격을 했는데 정작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다 하고 6개월이 밀렸네. 8월 달쯤 돼서 오지 하고 갔던 그 학생들은 전부 다 불합격했어요. 이게 무슨 사연인가 하면 성인들은 한 6개월 쉬어버리면 꽝 돼버려요. 꽝.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수업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지만 결석하지 않고 매일 들어야 돼. 리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죠? 다 공부해놨던 거 6개월 공부하고 오니까 꽝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면 한 해 시험 공부해서 꽝, 그 다음 시험 꽝, 무조건 3년 코스로 가는 거라 이게. 그죠? 그래서 3년 코스는 우리는 이때 석사 과정이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 이게. 그 석사 과정 가지고 합격하는 거라 이게. 그죠? 그랬으니까 시험 일정 발표를 해준다는 게 수험생한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 시절이 13회 때, 14회 때 있었던 상황이네요.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부터는 대체적으로 이제 10월 달로 거의 고정화되어 있어요. 근데 10월 달 있을 거다라고 알고 있는 것하고 예비 공고를 해주는 것하고는 사정이 다르다고 지금, 그죠? 수험생들에게 유리하게 바뀐 조문이다.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가볍지만 개념들을 잡으시고 이제 시험 날짜도 알았으니까 넘어가면 응시 원서와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시험에는 뭐를 제출한다? 응시 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응시 원서를 제출하는데 응시 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소정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그죠? 모든 시험에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수수료의 반환에다가 동그라미 놓고 별표 탁 찍어 놓습니다. 얼마나 독특한 내용입니까? 자, 모든 시험은 원서를 접수한 자가 응시하지 않아야 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개사 시험은 반환해준다.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게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반환을 얼마를 해줍니까? 1번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과오납이 뭡니까? 잘못 낸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해줘야 되겠죠. 그거 당근이고,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험 시행기관이 잘못했으니까 전액 반환해줍니다. 원서 기간 내에 접수하면 죽습니다. 전액 반환. 4번 이번에는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체크해놓고 수수료의 얼마? 60% 반환해 줍니다. 5번 4번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줄 꺼놓고 접수를 처리하면 얼마? 50% 반환해 준다. 요거는 그림으로 보면 좀 더 편하시겠죠. 자, 8월 초 되면 여러분에게 원서 마감일입니다라고 학원에서 안내가 나갑니다. 그러면 마감일이 오는데 이 마감일 전에 원서 다 접수하죠. 마감 지나서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감일 전에 접수했다가 철회를 하게 되면 얼마 돌려준다? 100% 돌려준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마감날로부터 7일이 지나서 철회를 하면 얼마 돌려준다? 100분의 60. 그 다음 7일 내로 신청을 하면 100분의 50이었는데 요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뭘로 바뀌었다? 시험일로부터 언제까지? 10일 전으로 바뀌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뀐 것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한 조문이다. 그죠? 그 유리한 조문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의 기준도 한번 체크하셨고 이제 원서도 제출했으면 3번 합격자를 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지만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된다? 절대평가. 자, 1차 과목은 무조건 절대평가합니다. 미치겠다 민법, 괴롭다 결혼은 무조건 절대평가합니다. 절대평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40점은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이다. 그를 절대평가 이렇게 부릅니다. 1차 과목은 무조건 절대평가.
2차 과목은요 하니까 내려가면 2차 시험에 있어서도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평균 60점 이상자를 결정한다. 옆에다가 역시 뭐 적어놓고 절대평가. 2차 과목도 기본은 절대평가로 갑니다. 그런데 옆에 다만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시험 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줄 것입니다. 밑에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자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 줄 거 놓고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줄 바꾸어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걸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라고 적어놓는데 자 2차 과목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대평가할 수 있고 상대평가라는 말에서 조심할 것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니다. 자 여기에는 무슨 말이 안 들어간다? 60점이라는 말이 없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60점은 절대평가할 때만 60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이니까 지금 이 말이죠. 시험기관에서 원래 10,000명을 뽑겠습니다 하고 예정 인원을 공고하게 되면 10,000명이니까 40점 이상자 중에서 1등부터 10,000등까지 뽑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000등에 오니까 똑같은 동점자가 몇 명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합격자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상대평가할 때는 1,650명, 1,450명 이렇게 끝자리가 딱 만으로 안 끊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상대평가가 일어납니다. 만약 원래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대평가 들어오면 골 때립니다. 완전히. 지금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 62점쯤 나온다. 그럼 스스로 알죠? 아 나는 잘하면 이 과목은 되겠구나. 62점쯤 나오니까. 근데 상대평가를 하면 80점이 나와도 된다는 보장이 없죠.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공부가 얼마나 깊어지고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절대평가하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평가하면 새카매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 한 적이 있다 없다? 4번이나 있습니다. 4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어떤 자료를 보면 해마다 합격자 수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걸 보면 끝다리가 5,065명. 요래 붙는 거는 상대평가 했던 데예요. 5,000명을 뽑기로 했는데 동점자를 다 처리해 주니까 끝다리가 붙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는 게 4번이나 있습니다. 그럼 상대평가로 돌아갈 수가 언제든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평가일 때 합격해야 되는데 올해는 상대평가할까요? 절대평가할까요? 몰라요. 언제 하는가 하면 7월 22일 날 시험 확정 발표를 할 때 이야기를 해줘요. 거기서. 그래서 해주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절대평가를 할 것이라고 봐요. 왜 그래 보는가 하면 작년에 1차 합격자가 벌써 넘어와 있기 때문에 당신들부터 상대평가하겠다. 그럼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합격자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절대평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내후년부터는 상대평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줘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올해도 절대평가 할 거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도 확정은 내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꼭 절대평가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해 합격하도록 노력하시라. 또 그 이야기도 한 번 더 잔소리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게 지금 국회에 주택관리사 시험을 상대평가하겠다고 국회 의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있거든. 주택관리사 시험 제도 이렇게 한번 찍어봐요. 그 찍어보면 이제 내후년부터는 상대평가하겠다는 게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국가 자격증 중에 중개사, 관리사, 감정평가사인데 이 관리사부터 항상 먼저 시행을 한다고요. 인원이 2, 3만 명 응시하거든. 중개사 시험은 10만 명이거든요. 작은 인원을 시행하는 거 먼저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고 중개사 시험이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지금 주택관리사는 1차, 2차를 동시에 시행하다가 이거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7월 달에 1차 치고 합격한 자 10월 달에 2차 쳐요. 주택관리사 시험부터 지금 시행한다니까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상대평가 하겠다. 들어오니까 중개사 시험도 그렇게 크게 따라갈 취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예사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밑에다가 크게 하나 적어 놓습니다. 상대평가하기 전에 빨리 합격하자. 이런 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지금 감각적으로 해야지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고 있어가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죠? 그 원래 바짝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택관리사 시험은 아파트 관리소장 만드는 거잖아. 그죠? 이거를 왜 상대평가로 국회를 의결을 올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관리사들의 위상을 좀 올리려고 하는 모양이라. 그죠?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건 자격증은 창업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는 취업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소장 되는 거니까. 근데 관리소장을 해마다 뽑아놓고 나니까 합격은 돼 있는데 그 인원이 수급이 안 되잖아.
나 있는 사람은 나오지도 안 하고 아파트는 자꾸 더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자격증만 자꾸 나오니까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해마다 뭐 몇백 명만, 몇 년만 몇백만 뽑겠다 하면 자연 감소하는 사람 빼고 이 자격증만 있으면 거의 취업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아마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상대평가로 갑니다. 그 대신에 합격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건 무르나 만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자격을 쉽게 딸 수 있어서 가치 없는 거나 어렵게 따가지고 가치 있는 거나 반반이잖아 이게. 그죠? 그런 개념이니까 지금 주택관리사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중개사 시험도 조만간에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했던 말은 결국은 뭐다? 원래 꼭 합격하십시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평가할 때 합격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갑니다. 출제위원의 임명. 이것도 알아야 되죠. 시험 치는 사람은 출제위원이 누가 될까요? 하니까 시험 시행기관장은 중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시험 시행기관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5번 별표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별표 딱 해놓고 옆에다가 신설 적어놓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원래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의미 있게 체크하셔야 되는데 정책심의위원회는 첫째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회를 줄 것입니다. 둘 수 있다. 갈로 열고 이를 뭐라고 부른다? 임의적 사항.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원칙적인 시험기관이 시도지사니까 시도에 둘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어디에 둔다고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동그라미 7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까지는 체크하셔야 되겠죠. 위원장은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그때 제1차관인데 옆에다가 국토장관이 된다 하면 X 표시 넣으셔야 됩니다. 위원은 국토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얼마로 한다? 2년으로 합니다. 자, 4번 심의 의결사항 4가지 완전 별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심의하는 것이 모두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들어오니까 쓸데없는 거 하나 걸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를 묻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사항 4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심의하는 것,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 동그라미,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 동그라미,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보수 동그라미,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손해배상 동그라미. 자, 4가지니까 잘 봐야 됩니다. 심의하는 사항은 자, 중, 보, 손을 심의하는데 이 단어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자, 중, 보, 손 이렇게만 가서는 너무 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심의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걸 심의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한테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대통령이 어떤 놈이 될까? 문재인이 사퇴할까 안 할까? 이거 여러분한테 별로 중요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격을 취득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을 해야 뭐를 받습니까?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은행에게 손해를 입히면 뭐를 해야 된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심의하는 사항 4가지는 자, 중, 보, 손 이렇게만 기억하기로는 너무나 얇은 공부고 스토리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스토리. 지금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격을 취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누가 뭐라 그래도 그죠? 자격을 취득해야만 뭐를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만 보수를 받습니다. 맞죠?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심의하는데 여기다가 쓸데없이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항 이런 거 들어오면 답은 무조건 X다. 그죠? 지금 이런 거 하나씩 딱 들어오면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항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특히 주의해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심의사항 4가지. 6번 내려옵니다.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하여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해놓고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자격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 1개월 내로 교부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로 보면 원래 벌써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벌써 손에 놓습니다. 또 계속 공부하라는 소리인데 지금 대충 일정이 이렇잖아요. 10월 24일 시험 친다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시험일로부터 1개월 내로 발표합니다. 11월 24일 되면 합격자 발표합니다.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지금 뭐라 그랬죠? 1개월 내로 자격증을 교부하잖아요. 그러면 12월 24일 전까지는 자격증을 손에 쥔다니까요. 손에 쥐고 나면 벌써 올해 가기 전에 개업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충분하죠, 그죠? 올해 개업하는 사람 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 특히 많이 나오는가 하면 내년부터는 6개월 정도의 실습을 거쳐야만 개업할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올해 특별히 개업하는 사람 많을 거라고 제 예상으로 합니다. 이제 예전에 제도가 바뀌었지만 이제 합격만 하고 그냥 바로 등록하던 시절에서 내년부터는 일정한 기간을 수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얼마를 수습해야 되는 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대통령령은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요즘 합격만 하면 바로 개업할 수 있는 게 좋겠다. 한 6개월 실습하고 하는 게 좋겠다. 어느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반반이죠, 그죠? 좀 배워서 인큐베이터에서 좀 익어가서 나가서 하는 게 또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2판 4판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제도라는 것은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건 없어요. 반반이에요, 반반.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수습 제도가 도입되면 시어머니가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죠? 없어도 될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원래 꼭 빨리 합격하셔서 개업해야 되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올해 안에 개업할 사람들은 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올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일정한 기간을 수습해야 된다. 이래 더 간다니까, 그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자격증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출발되고 한 장 넘기시면 자격 취소권자가 나오는데 자, 이 자격 취소에 관련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8페이지 상단 당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르다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에 관한 절차가 뭐다? 청문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는 누구만이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한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교부한 사람만이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서울시장으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부는 서울에서 받고는 중개사무소를 경기도 일산에 둘 수가 있다 없다? 경기도 일산에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위반을 해서 자격 취소를 받을 일이 있다면 서울시장이 발견한다, 경기도지사가 발견한다? 경기도지사가 발견하지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경기도지사가 발견하더라도 취소를 못 시켜요. 못 시키니까 경기도지사가 뭐를 하고 청문을 하고, 청문이라는 말은 네가 이런 취소될 사유가 있습니까를 물어봐주고 결과를 누구한테 보내준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보내가지고 취소는 누구만이 시킨다? 교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면 취소됩니까?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부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3번 양도되어야 하면 2번 3번은 같은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게 뭐다? 양도되어잖아, 그죠? 양도되어. 4번 정지기간 중에 뻐적뻐적 업무를 하면 정지의 동그라미. 마찬가지 5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공사가 다른 개공사의 고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4번 5번도 똑같죠. 정지받은 자가 뭐하고 있다? 뻐적뻐적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6번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도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뭐를 받으면?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그때 징역형에는 뭐를 포함한다? 집행유예도 포함한다. 자, 자격취소 사유 암기표 지금 들고 계시죠? 자, 암기표 1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암기표 지난주에 잠깐 예고했고 이 암기표는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죠? 자, 지금부터 6개월 남았으니까 암기해 들어가는데 이 암기표를 들고만 있어서는 절대 암기 안 됩니다. 그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오늘 1, 2, 3, 4번을 내가 공부한다. 자기가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1, 2, 3, 4 공부했는 것을 다른 종이를 하나 펴놓고 그대로 옮겨 적어 봐라 그랬잖아, 그죠? 옮겨 적어 봤을 때 다 잡혀 오는지 아니면 한두 개가 빠지면 뭐가 빠졌지 하고 따라 들어갈 때 그 내용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오늘은 1, 2, 3, 4 암기한다. 그 다음 번에는 5, 6, 7, 8을 암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천천히 암기하시고 이제 한 번쯤 다 되거든. 이번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공부하고 암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에 한 두세네 번은 암기 봐야 된다니까요. 그거 해서
암기했을 때 시험 합격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인사 제가 많이 들었다 그랬죠. 근데 인사는 합격한 사람들만 인사합니다. 보통 아는 사람 인사도 안 한다니까요. 같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꼭 암기표인데 1번부터 뒷장까지 35번의 주제가 있는데 지금 1번 주제가 뭡니까? 자격 취소 사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만들 때도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건 한번 적어보자를 앞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2번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1번이 뭐다? 자격 취소. 2번이 자격 정지 사유를 주제로 끌었다는 것을 이해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단에 동그라미 합니다. 양대로 부정을 뭐하면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그 양대 부정징에 대한 암기표가 있고 지금 교재는 그걸 읽어드렸단 말이에요. 6가지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내려가면 교재 갑니다. 다시 28페이지 하단 자격 취소 절차. 취소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한다? 청문합니다.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자격증은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취소를 시키면 보고할 제도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 시도지사는 이때 시도지사는 누굴까요? 시도지사는 하면 정확하게 누구다?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취소는 교부한 사람만이 시킬 수 있으니까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내로 5일의 동그라미 국토장관님에게 보고 동그라미 오른쪽 올라가서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격증이 취소되면 여러분들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왜 가문의 영광이냐면 취소되면 국토장관님에게 며칠 만에 이름 올라간다? 5일 만에. 평소에 국토장관한테 이름 올라갈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그걸 취소하면 돼봐요. 국토장관 책상에 이름 딱 올라간다니까요. 5일 만에. 그죠? 그리고는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 다 통보해 줍니다. 박원순, 남경필, 제주시장, 강원시장 이런 데 다 통보해 줍니다. 그 가문의 영광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자격 취소가 됐을 때만 가문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격이 정지했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면 X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격이 취소됐을 때. 자, 이렇게 취소가 되면 3번 자격증을 반납합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로 7일의 동그라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데 밑에다가 위반시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격이 취소되면 중개업무를 종사할 수 없다. 2번 시험도 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했다면 등록도 당연히 취소됩니다. 자격증이 취소되면 전부 줄초상입니다. 줄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하지만 자격증을 가진 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받습니다. 근데 자격증이 날아가면 자동으로 등록증은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등록 자격 없는 사람은 당연히 등록 날아가죠. 그런데 등록증이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된 자는 자격증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자격은 취소되는 사유가 양대 부정징 할 때 취소되지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다는 말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같은 증이라도 이렇게 보면 자격증이 귀하다 등록증이 귀하다. 자격증이 귀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자격증 날아가면 줄줄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등록증은 날아가더라도 자격증은 있어요. 이런 개념도 잡으셔야 돼요.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지금 암기표에 있다시피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되지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다는 말은 없잖아 지금. 그죠? 이 개념도 한번 잘 익혀보셔야 됩니다. 자격증의 재교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교시에는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단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과목은 어떻게 되고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하고 자격증은 누구에게 받으며 이런 자격증은 어떻게 하면 취소된다라는 사연들을 공부하셨습니다. 가벼운 단원인 것 같지만 한 문제 이상 무조건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넘어가면 이제 개설 등록과 결격 사유로 접어듭니다. 10분 쉬었다가 따라가겠습니다.